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이라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온 가운데 신림동 성폭행범이 체포 당시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출국한 다음 날에서야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며 발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죠. 134만 톤을 0.005%로 희석시켜 30년간 내보낸다고 하는데 옆 나라인 우리는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많은 국가들이 방류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구역 안엔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하루 최대 500톤씩 바다로 흘려보내면 약 3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상 상황이 생기면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3가지 요청 사안 반영 여부도 공개됐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이중 한 라인을 구축하고 일본이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우리 측 전문가가 IAEA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당초 요구했던 우리 측 전문가의 원전 사무소 상주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도 그 정도라면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합의됐다. IAEA도 오염수 방류 시작일부터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하고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양의 오염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방류되는 걸까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거기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르면 4, 5년 후에는 그 방류된 삼중수소가 우리 바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선은 해류를 따라 미국 쪽으로 갈 테니까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오염수는 1차적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삼중 수소를 제외한 주요 방사성 핵종이 제거되면 K4 탱크에 저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알프스를 거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1차 처리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과 연결된 수조에서 다시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보다 100배 많은 바닷물을 섞어 남아있는 삼중수소 농도를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로 낮추는 겁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타고 원전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방류됩니다. 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쪽까지 번지고 다시 북적도 해류의 영향을 받아 순환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4년에서 5년 후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지만 농도가 기존 해역의 10만 분의 1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해역 200곳뿐만 아니라 일본 근접 공해 8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또 전국 수산물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방사능 신속 검사를 본격 시작하는 등 수산물 검사 체계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영상을 제작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죠.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 대회는 물론 내일 저녁 촛불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염수 방류 소식에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의원 150여 명이 모여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정치의 제1책임입니다. 시민단체와 장외 규탄 대회를 여는 한편 국제기구의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AEA하고 국제인권이사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저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다 보내는 방안까지.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전달하려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저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수산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지 않는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들. 정치훈 기자가 이 어시장과 유통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횟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싱싱한 회맛을 보러 들르는 곳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하염없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시장에 매꾸만 손님한테 없다 아닙니까? 저녁까지도 그래요 지금. 맛으로 한이 못 하나요 하는 시기에 지금은. 동해안 최대의 시장인 포항 죽도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실정. 간혹 찾는 손님도 선뜻 해산물을 사지 않고 망설입니다. 일단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멀리 기피할 것 같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소매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주로 횟집과 초밥집 등의 활어를 납품하는데 이처럼 오전에 들여온 활어가 모두 팔려 수조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다녀온 직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업계를 그만해야 되나 뭐 다른 쪽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종종 하십니다. 불안 심리가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코앞에 닥친 오염수 방류. 당장 영향을 받을 게 뻔하지만 그렇다고 오염수 탓만 할 수 없는 수산업계의 소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MBN은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국과수 구두 소견 결과 질식으로 보인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경찰도 처음에 이를 의심했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 혈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게 아닌지 캐물었었는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내일은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촬영과 공개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신이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피해자에게 쾌유를 빈다고 말해 공분을 산 피의자 최모 씨.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키우겠습니다.
피해자는 이틀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 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도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최 씨가 한사코 부인했다는 겁니다. 최 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씨 거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무산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살인, 성폭행,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오늘 새벽엔 피해자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생전에 교사였던 피해자의 제자들은 친구 같던 선생님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에는 방범용 CCTV가 거의 없었죠. 불과 500m 떨어진 축구장 14개 넓이의 대형 공원에도 CCTV는 달랑 10대가 다였습니다. 그것도 주차장과 놀이터 같은 곳에만 있었죠. 정작 범죄에 취약한 등산로나 체육시설에는 신림동 공원과 마찬가지로 CCTV가 아예 없던 겁니다. 사실 어떤 규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CCTV는 한꺼번에 한 장소에 다 설치해도 문제는 안 된다고 하네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입니다.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닷새 전 가까운 곳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던 탓인지 산책로가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는 등산객도 줄고 나부터도 벌써 안 올라가지잖아요. 사건이 발생했던 오전 11시와 비슷한 시각, 무성한 숲 사이사이로 뻗어있는 등산로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빛이 가려 으슥한 곳이 많지만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체육시설과 정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로 가봤습니다. 그곳 역시 감시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나기 전에도 우리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자 혼자 다니고 남자랑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되게 무서워요. CCTV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과 같이 예외적인 장소엔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산책로로 가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약 3만 평, 축구장 14개를 합친 것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공원 전체를 통틀어 CCTV는 고작 10개밖에 없습니다. 이조차 산책로와는 거리가 있는 주차장과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등 3곳에 몰려 있습니다. 주변 다른 공원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로 CCTV 설치 밀도를 확인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지자체장이 공원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강제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란 지적입니다. 게다가 설치 간격과 카메라 규격 등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형화해가지고 CCTV나 기타 방범시설 설치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9천여 건. 뒤늦게 서울시는 인공지능 CCTV를 확충하고 경찰은 당분간 산악 순찰대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이 중 1명은 지금도 뇌사 상태입니다. 하루에 매일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보도에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검토 중입니다. 회의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지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 기쁘게 받았는데 뺑소니 사고였습니까? 라는 황당한 질문이 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윤현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피의자 최원종은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승용차를 운전해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숨졌고 나머지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주간 피해자 가족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2,300만 원.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앞다퉈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가족들은 그 어디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거를 경기도 지사한테 상태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 적용 절차 안내를 받으면서도 뺑소니 사고였냐는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유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가 진료비를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치료비 걱정이 덜어진 건 아닙니다. 아 이제 되는구나. 우리 때만 신경 쓰자. 이랬어야 정말 검토해서 알려주겠다는데 뭐 아직도 뭔가 결정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맨날 검토 중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전문가들은 흉악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피해자한테는 하루 이틀이 정말 좀 아깝고 뭐 그럴 텐데 그렇게 빨리 집행된다고도 저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지원 한도 금액이나 지원의 어떤 방식이나 절차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조금 더 간소화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법무부는 진료비를 검찰청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5천만 원을 넘길 경우 특별심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얼마 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직장은 경찰청으로 표시가 돼 있었죠. 그런데 붙잡고 나니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속 회사를 인증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 커뮤니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남의 이름으로 그것도 경찰 계정으로 글을 올렸던 걸까요? 먼저 표선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뭔가요? 경찰 왜 사칭했나요? 어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쓴 A씨가 하루 만에 경찰의 협박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이 글은 자신의 소속 직장이 표시되는 블라인드 글에 경찰 계정으로 글을 작성해 경찰 기강회의 등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알려졌는데 체포 당시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획득했는지 조사 중이며 공무원 사칭죄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흉기 난동뿐 아니라 온라인상 살인 예고글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표 기자, 앞에서 본 것처럼 게시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습니다. 이 블라인드라는 앱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려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거든요. 내 직장과 그리고 뭐 나의 사회적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블라인드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검거를 했을까요? 일단 블라인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LH가 블라인드에 조롱글을 올린 직원을 색출한다고 경찰에 게시자를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한국 지사를 찾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는데 이 정보가 없어서 허탕을 친 적도 있었고 결국엔 검거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블라인드의 익명성 보장이 인기를 끌었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취재 결과 경찰과 블라인드 간의 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의자가 살인 예고글 전에 쓴 글에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올렸는데 이것도 단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인드는 자기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가지게 된 겁니까? 혹시 뭐 전직 경찰이었습니까? 네, 우선 전직도 또 현직 경찰관도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는 가입 첫 단계부터 직장 메일을 인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청 직원 메일을 인증하고 가입을 한 건지, 지인의 계정을 빌렸는지, 또 아니면 구매를 한 건지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블라인드 측은 피의자가 계정 도용이나 구매가 아니라 애초에 비정상적으로 우회해서 가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입, 그게 뭡니까? 또 블라인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이 블라인드가 확실한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해서 안심하고 뭐 내부 고발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 글을 안 올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일단 블라인드에는 패치라고 하는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증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의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통 이게 한 달 정도 주기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블라인드 측은 경찰 수사 전에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가입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모든 경로를 통칭해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가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클리닝 되는 작업들을 해요. 그 대상자였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최근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을 해서 영구정지 대상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 살인 예고글을 올리면서 검거가 됐다는 게 블라인드 측 설명입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입한 건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실제로 이런 가입자가 종종 있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블라인드 측 설명입니다. 한편 경찰 살인 예고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라인 시대 이제 진짜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가 2,000명이 넘었었죠. 상당수는 범죄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98만 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되판 겁니다. 아기도 사람 맞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20대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막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98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산모에게 아이를 대신 키워주겠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겁니다. 하지만 2시간도 안 돼 여성은 입양을 원하던 50대 여성을 만나 3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되팔았습니다.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팔아 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일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조사하던 수사당국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피의자에게 아이를 넘겼던 산모와 3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은 지난해에도 아동매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매매나 유기에 대한 가벼운 형량 탓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열차에 누군가 두고 간 쇼핑백을 슬쩍 갖고 가도 안 걸리겠지.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모든 열차의 객차에, 그러니까 이 객차마다 일일이 CCTV를 다 설치했거든요. MBN이 누군가 남의 1,4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들고 가는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화질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이교옥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열차 안에 쇼핑백을 두고 내립니다. 이후 열차에 올라탄 분홍색 모자를 쓴 남성. 쇼핑백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앉더니 주위를 살핀 뒤 가지고 온 검정색 봉투에 쇼핑백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유유히 열차에서 내렸지만 이 남성은 며칠 뒤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건데 열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범행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 남성이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CCTV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겁니다. 이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훔친 순금 반지를 착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습니다. 지하철이나 KTX 등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슬쩍 하는 절도만 매년 100여 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지만 작년에 모든 객차에 설치가 완료된 CCTV 덕에 대부분 검거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 검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철도경찰은 객차 안에 누군가 놓고 간 귀중품이 있다면 가져가지 말고 영무실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저 외국인 남자 뭐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들고 있던 총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 내놔라 이거죠. 하지만 점원이 못 알아듣자 번역기를 보여주는데 번역기가 틀린 걸까요? 점원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50만 원을 훔쳤는데 이 남성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총도 장난감이었죠.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산 외국인 남성이 계산대로 가 직원에게 옷 속에 숨겨진 권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활용해 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번역이 틀렸는지 직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은 직원에게 총을 또 보여주고 번역기의 문장을 수정해 다시 돈을 요구합니다. 직원은 현금 50만 원을 건넨 뒤 남성이 나가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진짜 총같이 보였어요. 범인은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 추가 범행을 할 목적이었는지 다른 상점에 들어가려다 그냥 지나칩니다. 나중에 CCTV 보고 알았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왔으면 참 황당한 일이 당할 뻔했는데.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 거리를 비회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이 소지한 총은 범행 전 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2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관내 전 경찰관을 수사 긴급 배치하였고 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추적하면서 피의자는 가족 병원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A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전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250여 명이 투입돼 신원까지 특정했는데도 말입니다. 뛰는 경찰에 나는 강도였던 거죠.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남성. 대전 신협강도 용의자 신원이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직후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면서 주유소에 들려 기름까지 채웠고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다시 대전으로 들어와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성은 도주하는데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를 이용했는데 차량 소유주가 남성의 지인으로 확인되면서 신원이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기 전날인 20일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경찰보다 남성이 더 빠르게 움직여 해외 도피에 성공한 셈입니다. 추적 수사에만 25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남성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일 때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신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남 전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총 22회에 걸쳐 KBS에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41회, 600만 원어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 전 이사장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920만 원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자료는 방통위에 보낼 계획입니다. 남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제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대북 송금에 관련된 두 주요 인물이 모두 이 대표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게 큰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이제 5건의 사건에서 동시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서 요구한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배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어떤 점에서 좀 황당하다고 보시나요? 부부싸움 이후 변호인 사임 등 공전을 거듭하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국선 변호인 선임으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측의 신문에 줄곧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지사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와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명단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6천만 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완을 고려했다며 이 부분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소장에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 명단이 적시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수수자 특정 작업 마무리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꼽히는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수수위원들의 소환 시기도 조율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인 사태를 불러온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표결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 연기를 제안했고 결국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사태와 내년 총선 불출마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뭐든 다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를 불과 45분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표결을 미뤘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의 친정 더불어민주당에선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며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명분으로 하려는 낌새를 보이면 국민이 민주당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사퇴가 깔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며 제19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여야는 오는 3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민주당이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군도 무인기 전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육군이 도입한 드론이 날리자마자 추락하는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중국산 드론을 국산으로 둔갑해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옷도 아니고 수입해서 일명 라벨가리를 한 걸까요?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군 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교육용 드론 입찰 공고문입니다. 드론과 통제 장비 651대씩 총 예산 11억 8천여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대당 약 180만 원입니다. 낙찰받은 국내 제조업체가 지난 1월 드론을 납품했고 육군은 대대급 부대까지 보급해 이번 달부터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우자마자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육군은 드론 사용을 전격 중지했고 군사경찰은 낙찰과 납품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업체가 중국산 드론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둔갑시킨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라벨가리를 했단 겁니다. 육군도 납품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배터리와 프로펠러, 변속기 등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국내에서 조립해 납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드론이 전국의 육군 일선 부대에 들어와 추락한 사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이슈 취재한 정치부 권용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군사경찰이 포착한 구체적인 라벨가리 정황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라벨가리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택만 바꿔 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라벨가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외국산 부품을 수입을 해서 네. 이 국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인데요. 네, 네. 이 업체는 조종기와 배터리, 변속기, 프로펠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네. 네, 중국 드론 업체에서 판매 중인 이 드론의 조종기인데요. 군사경찰은 이 조종기가 추락한 육군 드론의 조종기와 외관상으로 똑같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권 기자가 651대를 수입했다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몇 대나 떨어진 겁니까? 정확하게 몇 대가 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날리는 족족 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시험사만 날려봤다가 다 떨어졌다 이 얘기네요.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업체 측은 이 무인기가 일단 교육용이란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교육용 무인기는 이 대부분 저가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품들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주문 제작해 저렴하게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했고 자체적으로 검사까지 해서 납품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다만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다는 건 입찰을 진행한 국군 재정관리단 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중국에서는 굉장히 싼 값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배가 넘는 가격에 지금 사들인 겁니다. 어쨌든 군에서 이게 라벨가리 같은 게 자주 있을 수 있습니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군에서는 이 군용 장비를 만들 때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중에 원가 보전을 해주는데요. 네. 일단 계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네. 이 업체가 당장 개발을 못할 것 같으니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라벨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9년 목선 귀순 사건 이후 전국에 이 해강한 CCTV를 도입할 때 이 대규모 라벨가리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육군은 납품 과정에서 이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국가계약법상 제조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 등 인증기관 서류를 허위로 제출을 해도 군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네. 원산지를 떠나 품질과 관련해서 육군이 인증기관을 통해 드론에 이상이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지만 드론을 날리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용 장비의 성능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드론 작전 사령부가 곧 이제 창설되잖아요. 그럼 이 드론이 일선 부대에서 다 날려지고 그래야 할 텐데 이건 어떡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창설이 되잖아요. 네. 육군은 이번에 추락한 드론이 실제 작전용이 아니라 이 시범운용으로 도입한 드론이라는 점을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은 이 교육용 드론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용 드론을 운용하게 됩니다. 예. 드론을 숙달하는 기초적인 과정부터 삐걱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보고 넘길 사안 결코 아닌데요. 실제 작전용 드론처럼 교육용 드론도 엄격한 작전 운용 성능을 적용을 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당연하죠. 교육이 잘 돼야, 훈련이 잘 돼야 그다음에 또 운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24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에만 통보한 이유가 뭘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기간은 24일부터 31일 사이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황해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이유는 일본이 국제해사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관례상 조정국에 알리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걸로 보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것. 북한은 지난 5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실패 원인으로 지적했던 엔진 문제의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비교적 짧은 시간인 3개월 만에 정찰 위성 재발사에 나선 건 성공 자신감과 함께 역대급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찰 위성의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재차 예고함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물에 잠겨버린 논을 점검하러 나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침수 피해 대비를 엉망으로 했다는 건데 근본 원인은 놔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공개 비난했으니 북한 총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가 다 잠길 정도로 물에 들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제방이 파괴되면서 간석지에 만든 농경지 260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겨버린 모습을 보고 김 위원장은 현장에 넘는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책임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책임한 일본세, 지적 전응아, 비뚤어진 관점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죠. 김 위원장이 고위 간부를 특정해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필 식량 공급과 직결되는 대규모 벼농사 피해가 발생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인사 예고, 숙청 피바람 이런 걸 예고한 거죠. 이 민생 악화에 대한 출로를 바로 이자처럼 내각 총리와 내각에 대한 질타, 조사 이거로 하고 있고. 비판 수위가 워낙 높고 김 위원장이 책임자들을 단단히 문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숙청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북한에서 아사한 사람은 240여 명으로 최근 5년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3년 7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막히면서 하염없이 중국에 발이 묶였던 북한 주민들 이제서야 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통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평양에서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9시 15분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건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공항에는 아침부터 모인 북한 주민들이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겠습니다. 32살 됩니다. 애초 오후 1시 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평양의 기상 악화로 출발이 지연된다는 말이 들리자 북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기가 막혀야지. 비행기가 나니까. 야, 이게 또 해가 난다 해도 그렇게 비운다고? 결국 출발 예정 시간을 40여 분 넘긴 오후 1시 45분쯤 빈 비행기로 베이징에 온 고려항공이 북한 주민 200여 명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을 중국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육로에 이어 이번엔 하늘길도 재개된 겁니다.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다음 주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평양과 베이징 노선의 운항 정보와 가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전국 곳곳에 예보된 소나기 탓에 우산 준비해 나가신 분들 많았죠. 이 비 소식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비는 더 세게, 더 자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차게 내리는데도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3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듯 막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맑았던 하늘에서 강한 소나기가 퍼붓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전라 등 전국 곳곳에서 한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 5도와 인천, 제주 산지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처서인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적게는 30mm,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는 비구름의 영향입니다. 22일에서 24일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에 의해서 수도권 지방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더위가 한풀 꺾이나 싶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돌며 더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주말에는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강한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가 지난 후에도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비판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도 따로 또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그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2년간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걸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건 현 김명수 사법부가 편향적이라고 보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 본인도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소신 강한 원칙주의자로서 법원에 새바람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보수 색채가 강해 또 다른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이 중도 보수 우위 구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모친상을 지낸 이 후보자는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체제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살해하는 등 인권 탄압 우려가 끊이지 않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엔 이주민 학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여성, 어린이 가리지 않고 에티오피아 이주민 수백 명을 살해했다는 건데 증언에 따르면 쉬지 않고 총을 쏴댔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우리와 함께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죠. 여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에티오피아 이주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숨진 이주민을 땅에 묻으며 급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부상자를 부축하며 가파른 땅을 걷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국경수비대의 대량 학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에티오피아 이주민에게 근거리 총격과 박격포 공격은 물론 정식 추방된 이주민을 향해서도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이주민 증언과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발생한 사망자가 최소 65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difficulties about this research is, verification of exact numbers. We say at least hundreds and possibly thousands, really to be cautious.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사우디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근거 없다는 사우디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12개 인권단체가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에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는 사우디의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새로 출범했습니다. 삼성증권을 빼고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 계열사가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등 기업인 13명이 만든 경제단체 이름으로 1968년 전경련으로 바뀐 뒤 55년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존폐 위기를 겪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며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계열사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한경협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은 삼성증권이 4대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합니다. 초대 회장은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맡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본 따가운 시선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과감하게 변화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외압을 차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병준 전 회장 직무대행은 상근 고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을 다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경련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담은 한경협이란 명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9월 중 사용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뛰어난 풍수 조건을 지닌 땅으로 꼽은 난지도. 난지는 난초와 지초를 아우르는 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비유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1978년 3월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난지도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리지만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10원 한 장 지불하지 않고도 한강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또 멋진 조형물과 예술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가을에는 한 길이 넘는 갈대숲에서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곳, 캠핑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됐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지자체가 판매하는 봉투에 넣어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때문에 소각장 설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는데 내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십시오라는 곳은 없죠. 그런데 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덴마크 코펜힐 지하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위에 경사면을 만들어 스키장을 지었거든요. 또 덴마크는 살인적인 전기 요금으로 유명한데 이곳 주민들에겐 전기가 무상으로 공급되다 보니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 변신, 오히려 주변 집값이 올랐습니다. 국내에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도 그렇습니다. 지하에 생활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는 휴식처가 됐거든요. 난지도에 슬픔이 묻어있는 건 쓰레기 매립지가 됐더라서가 아닙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근대화를 추진했던 독재 정권 시절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 버렸거든요. 뺏는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뭘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물어보면 되죠. 문제 없는, 필요한 게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온난화는 더 심해질만 한데 또 전기요금은 오를 일만 남았는데 소각장 반경 및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엔 전기 무상 공급하겠다고만 해도 귀가 솔깃한 지역은 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님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 못 내고 그냥 네 땅을 내놓아라, 희생해라 라고 하는 일방적 사고가 또 다른 국가폭력이고 또 무서운 겁니다.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법이었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에서 2연승을 달리며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26점을 폭격한 허수봉의 활약 속에 파키스탄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은 대표팀은 모레 12강전을 치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비구름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면서 내일이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목요일이 지나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강하고 양도 많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50mm 이상, 호남 해안을 따라서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내륙에도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비의 양이 적은 영남 지역은 대구가 33도 등으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더워지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